예, 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이제 드디어 12월 마지막 시사상식의 시간이 왔습니다. 정말 한 해 동안 고생하셨고 달려오시는 에이스셨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이제 변화가 없죠. 내년 되면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되고 또 다른 연도가 시작되게 될 겁니다. 바뀌는 것은 많지만 항상 지금 먹었던 마음 그대로 여러분이 유지할 수 있도록 그 마음만큼은 변치 말길 바라겠습니다. 예, 저도 뭐 개인적으로 뭐가 있었냐면 그 편도 제거 수술이란 걸 했어요. 예, 그 강의가 이제 많이 있는 시기에서 약간 휴식이 있어갖고 했었는데 정말 아프더군요. 제거해서 한동안 그래서 사람들이 뭐 그 뭐지 투게더 아이스크림 같은 거 많이 먹고 이렇게 해서 뭐 그거 먹으면 되겠네라고 했었는데 그걸 먹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굉장히 아프고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겪고 있는 거 그것이 자의적 선택이든 아니면 자의적 선택이 아니든 근데 그들의 아픔이나 고통이나 그들의 감정 이란 거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보다 공감하기 힘듭니다. 그걸 겪어보기 전까지는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걸 겪었던 사람들에 대한 마음을 우리가 헤아리는 것은 매우 쉽지 않죠.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지금 이 시대 같은 경우 너무나도 많은 영상 매체나 기타 등등 정보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서로에 대해서 더 이해할 수 있는 매체, 볼 수 있거나 들을 수 있거나 이런 거는 굉장히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 막상 타인에 대한 공감이나 배려라는 면에 대해서는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얘기한다라는 것은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 많이 부족하다라는 거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예전에는 폐단이라고 할 수 있는 가족주의나 공동체주의에서 지금은 개인주의로 많이 변했기 때문에 자기가 알아서 잘해야 된다라는 것들이 굉장히 팽배해 있죠. 한편으로 이 개인주의라는 것이 개인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하겠지만 사회에 요구할 것은 요구하겠다라고 하게 되면서 굉장히 당당히 자신의 권리를 찾아 나가는 과정이 더 커지게 됐죠. 공동체주의 때보다. 공동체주의 때는 무엇을 요구하기보다 알아서 이렇게 챙겨주는 것들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그렇지가 않죠. 그러다 보니 이제 예전에 있는 거에 비해서 어떤 사람들의 다양한 일들에 대해서 이제는 목소리 자체가 굉장히 커졌지만 그것이 정말 우리들을 위해서인지라는 것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투사적 혐오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그들에 대한 혐오에 대한 것을 마치 내가 그것을 원치 않는다, 싫어한다라는 어떤 행동에 대한 어떤 나은 것을 잡게 됨으로써 그것을 거부하는 그런 행동이 나타나요. 근데 그것을 그 사람들을 미워하는 것을 다르게 표현해서 돌려서 표현함으로써 그렇게 하는 거죠. 노키즈존에 대한 이야기도 마찬가지고요. 여기서 보이는 이태원 참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나도 큰일이 있었죠. 참사입니다. 이 참사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너무나도 강한 슬픔을 얘기하고요. 강한 슬픔에 대해서 큰 재앙 같은 것들. 우리가 가까이 인재나 어떤 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막을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희생된 상황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종의 그 할로윈 축제라는 것이 하나의 재앙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슬펐고요. 여기에서 초반에는 왈가왈부 말이 많았습니다. 이 축제가 우리의 것인가? 우리가 굳이 이것을 해야 되나? 라는 것에 대해서 평가들이 있었고 이것은 또 다른 이제 투사적 혐오 중에 하나 있죠. 그들이 즐기는 것에서 우리가 뭐라고 표현할 수는 없는 겁니다. 다만 이런 안전에 대해서 이들이 안전을 지키지 않아서라고 하기에는 이제 우리는 알고 있죠. 어떻게 보면 사회적 차원에서 이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던 시스템의 미비에서 나타낸 사건이었다. 그러니 예전에 세월호에서 보여줬던 어떤 특정인을 지칭하여 그것을 비난하던 시절과는 달리 이것은 철저하게 이제 국가에서 관리하고 있는 어떤 시민들의 인권 안전을 책임지지 못한 시스템 미비에서 나왔다는 게 나오고 지금도 수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태원역 1호선이죠. 그 6호선에 있는 1번 출구죠. 지금 있고 뭐 저는 이태원 참사 이후에 이렇게 추모하는 것에 대해서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가보지는 못했는데 제가 거주한 지역하고 다르니까 이 지역 같은 경우 굉장히 비좁은 골목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중요한 것은 이제 사람들이 몰려서 압살한다는 것은
각도가 있었다라는 거죠. 가파른 골목이었다라는 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사람들이 갑자기 급속도로 몰리게 됐다가 이제 여기서 사고가 난 케이스죠. 몇몇은 이제 영웅이라고 칭호를 붙이면서 이제 많은 사람 구해준 사람도 있었고, 누군가는 이 사람이 밀었다, 이 사람이 원인이었다라고 얘기하지만, 어떤 인재로서 일어나는 것, 사람의 희름으로써 이런 일이 일어나기에는 너무나도 큰 일이었다라고 보는 게 대부분의 이야기였죠. 그래서 이걸입니다. 지금 보시면 1번 출구고, 방금 전에 봤던 데가 그 1번 출구고요. 그쪽 뒤편으로 해서 이 골목에 있는 여기가 바로 이 참사 현장이었습니다. 해밀턴 호텔 옆골목이고, 아마도 이태원에 가보게 되면 해밀턴 호텔은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눈앞에 이제 가장 길가에 차지하고 있고, 그 옆골목, 누구나도 익숙했던 그곳에서 이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 매우 안타까운 일이죠. 10월 29일, 30일. 그래서 아마 이제 제가 이제 전주 촬영을 했었을 때도 저번 달 촬영을 했었을 때도 마침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난 거에 대해서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초반에는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의 표현이 사망자냐 희생자냐라는 말이 있었죠. 희생자냐 사망자냐라는 표현은 그렇습니다. 이제 사망자라는 것에 대해서 이게 그 단순히 이제 목숨을 잃어버렸다라는 게 사망자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기 힘든 거죠. 근데 희생은요, 희생당했다라는 겁니다. 스스로가 어떤 원인이 된다기보다는 사고나 자연재해를 통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그 목숨을 잃은 케이스가 희생자가 된 거죠. 정부 입장에서는 원인을 제대로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단순히 이것을 사망자로 표현을 우선 해야 된다, 조심하고 있다라고 하게 되는데, 오히려 그게 사람들의 공분을 샀죠. 어떻게 보면 되도록 이것을 이해무양하고 조용하게 가기 위해서 굉장히 애썼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지금도 이제 행안부 장관에 대한 이제 거취에 대해서 계속 요구를 하고 있고, 관련 이제 경찰서장이나 또는 거기에 있는 지역 그 지자체장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조사가 있고, 지금부터 굉장히 이제 타이트하게 한다고 하니까 그 결과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반에 고위직한테 책임을 제대로 안 묻다가 이제는 장관에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죠. 결국에 여기서 나오는 게 재난 컨트롤 타워입니다. 이러한 재난이 발생했었을 때 이것을 어떻게 조절하고 통제하고 관리를 하느냐라는 거죠. 이전에 1년의 사례들이 있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정권이 바뀌고 나서부터 이 정권 자체가 이전에 했던 방식들에 대해서 모두 다 비판을 하고 나섰기 때문에, 이전에 했던 방식에 대해서 굳이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어 라든지, 또는 잘못된 거면은 저렇게 했으니까 망하지 라는 식으로 무조건 다른 방식을 쓰려고 하다가 지금의 상황이 나타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고요. 사실 우리가 이제 여러분이 제 강의를 보게 된 건 어떻게 보면은 문제를 풀고 하기 위해서 있는 것일 텐데요. 엄밀하게 이태원 참사가 문제로 출제되기에는 좀 애매하긴 합니다. 왜냐면 너무나도 슬픈 일이었고, 이걸 다루기에는, 문제로 다루기에는 뭔가 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당일 시간대별 상황이에요. 소방서장, 그 다음에 이상민 행안부장,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각기 담당하고 있는 거에서 소방서장 같은 13번 현장 도착 가장 빨리 왔다라고 하죠. 여기 이제 다른 경찰서장이나 그 다음에 그 용산시장, 용산구청장 같은 경우는 없었습니다. 오지 않았죠. 참사보 상황 최초 파악했다라고 했었는데, 바로 여기서 이제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이렇게 했다라고 하지만, 문제는 바로 이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발언이 문제였습니다. 경찰이나 소방 인력이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었던 것이다. 첫마디가 이걸 꺼내게 됨으로써 막을 수 없었다라는 이야기를 꺼내게 된 거죠. 죄송하다라고 하면 될 걸, 그지? 사고로 맞게 불가능했다. 그것이 원인이었지는 의문이다. 말 실수한 거 수습하기 시작하고요. 경찰국은 누누이 말씀해 치안과 전혀 무관한 조직이다. 이전에 이제 경찰국을 이제 행안부 소속으로 옮겨가면서 했던 얘기가 달라지게 됐죠. 최종 컨트롤 재난구조에 제가 컨트롤 타워가 맞습니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조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 이게 제대로 되지 않음으로써 나타난 사고고 여기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게 맞겠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무슨 수습을 우선하고 그걸 마무리 짓겠다, 또 폼나게
그만두겠다. 폼나게라는 표현을 썼는데 왜 뽑았을까요, 이 사람? 네. 자, 북한입니다. NLL 이남으로 탄도미사일 발사 나와 있죠. 바로 중요한 것은 이전까지 미사일 발사는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바로 이 군사 분계선 아래쪽으로, 이 북방 한계선 아래쪽으로 화살을 쐈다라는 게 문제예요. 만약에 영토 쪽으로 쐈다고 한다면 이거는 전쟁 발발이죠. 근데 이 아래까지 쏘게 되고, 뭐 기적적으로 뉴스는 뜹니다만 지금 이러한 미사일 발사에 굉장히 성공적으로 했다 하여 여기에는 과학자와 기타 등등 휘하 이제 군인들을 치하하기에 김정은이 직접 자기 둘째 딸을 데리고 와서 사진까지 기념사진을 찍었다라고 합니다. 찾아와서 그렇게 기념사진 찍는 게 굉장히 큰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와서 아래쪽에 있는데 문제는 울릉도가 167km 떨어진 거죠. 결국에 지금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 울릉도 전체 공습경보가 떨어지게 되고 울릉도 주민들 대피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주민들 대피보다도 예, 공무원들 대피가 먼저 있었다라고 합니다. 뭐 상황에 대해서 제대로 인지를 못했으니까 또 이런 상황이 익숙치 않았겠으니까라고 하지만 우리는 이제 공무원이라는 위치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공적인 일을 하는 거죠. 상공사. 사람들의 몫을 먼저 이제 책임지고 나서 해야 되는 상황이 맞긴 맞습니다만 그게 제대로 안 됐다라고 하죠. 지금 보면 너무나도 많이 쏘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는 이제 너무나 상수처럼 돼버린 것 중에 하나가 북한의 미사일 도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의미를 들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첫 번째 이 미사일이 어디서 왔냐라고 한다면 원산에서 쐈다라는 거 하나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군사 분계선, 우리 영토 안에서는 분계선이란 MDL이란 표현을 쓴다면 이쪽 같은 북방 한계선, 우리가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는 길이라는 거. 그래서 영해에서는 북방 한계선이라는 개념을 쓴다는 거. 여기까지가 영해예요. 그래서 12해리라고 표현을 하고요. 이쪽에서 이제 200해리, 그러니까 영해 끝에서부터 188해리를 써가지고 배타적 경제 수역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동은 가능하지만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거나 기타 경제적 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 지역인데 이렇게 왔죠. 그래서 이렇게 남쪽으로 북방에서 남쪽으로 썼다라는 거, 북방계선의 개념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시 집중 강원 고성군 동해서 NLL 북부 해서 완천구에서 또 100여 발 포사격을 했죠. 그래서 포사격 소리 듣는데 이거 여러분 굉장히 크게 들립니다. 직접 가서 보면 굉장히 크게 들리고 일부러 소리가 큰 걸 그렇게 하게 됐죠. 그래서 일종의 위협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죠. 2시에 이제 공수경보 해제에 대해서 경계경보로 떨어졌습니다만 이때까지 상황은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죠. 이 원인에 대해서 보고 있는 게 바로 비지런트 스톰입니다. 그 비지런트 스톰 같은 경우는 한미연합으로 우리가 이제 그냥 훈련을 하는 것 중에 하나죠. 96시간 거쳐서 지휘 항공작전 기타 등등에서 11월 4일까지 진행됐었는데 결국 여기에 대해서 실제 핵실험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서 보니까 대북 경고, 우리가 이제 경고를 하겠다라는 차원에서 너네 그렇게 핵실험 계속하게 되면 가만두지 않겠어 라는 것을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보여줬더니 북한이 원래 그렇죠. 호락호락하지가 않죠. 그러니까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설명되기 힘든 집단 중에 하나입니다만 어떠한 측면에서 보자면 그러한 외교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나라입니다. 외교 능력이 뛰어나다라는 것은 북한이 외교가 뛰어나 그게 아니라 북한이 가진 게 없거든요. 네, 근데 별로 가진 게 없으면 그렇게 큰 소리 내면서 이런 짓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어떤 타임이나 이걸 이해를 잘한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한국의 140여 대와 미국 100여 대 해가지고 날아가게 됨으로써 그 다음에 호주 공군까지 들어오게 되면서 전방위적 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미 간에 이거를 비전트 수정을 했는데 하루 연장이 됐죠. 하루 연장이 되게 됨으로써 북한 쪽에서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하고 결국 3.15 이것을 쏘게 되면서 사달이 났습니다. 사실은 이게 대부분 다 이런 훈련이 있을 때마다 항상 도발하거나 말을 꺼낸 거는 일반적인 상황이에요. 근데 이번은 이제 선을 넘었다라는 게 문제죠. 북방에서 넘었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고 NLL이라는 표현 기억하시고요. 또 하나 이제 이런 것을 하지 않고자 해서 9.19 군사 합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비행 금지 구역이나 완충역 같은 경우는 절대 여기서는 포병사고 연대급 이상이나 이거 없는데 벌써 이번에 1시 27분 100여 발 쏘기도 했고
미사일도 날렸고 하게 되면서 지금 여기에 대한 약속은 거의 뭐 유명무실하게 됐습니다. 이름만 남아있을 뿐이다 라고 볼 수 있죠. 지상이나 해상이나 공중이나 이런 데 등등 우리가 못하게 한 건데 실제 이제 사례까지는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우리가 어떤 무엇을 위반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북한의 도발 나왔을 때 이야기하게 되면 9.19 군사합의로 여러분이 골라주시면 됩니다. 이게 울릉도에서 나왔던 쪽지래요. 그러니까 이 쪽지는 소위 말하는 공무원들 이제 그 학교도 이렇게 오던데요. 예, 학교에서 일할 때도 이제 학교도 공무원이죠. 준공무원이라서 이게 지금 쪽지가 이렇게 달아서 공수부 관련 전쟁은 지하 대피 해갖고 실제 상황 즉시 대피 바라고. 근데 처음에는 여기에 대해서 긴가민가 해요. 이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과연 맞나? 라고 하게 됨으로써 지금 실제 상황 즉시 대피해라 라고 쪽지도 일하는 직원들한테 전부 다 내려가라고 얘기했었고 당연히 사이렌이나 모든 이제 상황 동원해서 이제 각 지역에 있는 주민들한테도 전달이 됐었는데 주민들이 대피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공무원들이 먼저 대피했다 문제가 된다고 하는데 여기선 또 이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뭐예요? 라는 거지. 주민들 입장에서는 지금 이게 실감이 안 났던 것 중에 하나죠. 이제 상황이나 이게 어떤 발생했다라고 보기 힘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자, 다음은 레고랜드 사태입니다. 춘천에 레고랜드 개장했고요. 김윤태 강원도지사 공사비 2,050억 못 갚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디폴트 선언을 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공사비 못 받으니 50점 플러스 알파 플러스 사태 진정시키겠다 해서 경색 줄이겠다라고 했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책임감 느끼고서 12월 15일까지 갚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채권 모집하면서 이렇게 됐는데 42조 원 규모 지어도 시장 안정까지 한국은행 도움까지 있었어요. 근데 금융지주 빅5 95전서 금융시장 안정시키겠다 발표. 바로 이게 뭐냐면 이 레고랜드 디폴트가 나타나기 시작하니까 지방자치단체가 보통 발행한 채권 같은 경우 굉장히 신용도가 높은 편이죠. 국가에서 발행한 것 같으니까. 근데 이것이 제대로 팔리지 않게 됨으로써 굉장히 이러한 회사채 발행에 문제가 생긴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기업들이 회사채 발행에 실패를 하게 되면 이게 비단 레고랜드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여타의 상황까지 전부 다 연계가 된다라는 거죠. 문제는 이제 우리나라 안에 다른 이제 회사채 발행을 하는 곳들도 전부 다 이렇게 경색이 일어나게 됨으로써 돈줄이 막히게 되는 상황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RP 판매조폐부 채권이라고 하죠. 한국은행에서 채권 매도를 하게 되면 금융회사의 유동성 공급, 금융에 대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한국은행이 RP 매매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유동성을 조절하는 방식 중에 하나죠. 또는 이제 매도를 하게 됨으로써 RP를 팔게 되면 유동성을 흡수하게 됩니다. 유동성이 너무나 클 때 나타나는 방식 중에 하나죠. 이런 RP가 나타나는 게 흥국생명에서도 나타난 것 중에 하나인데 신종자본증권에서 나타났던 것 중에 하나죠. 이 신종자본증권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사실은 부채지만 부채가 아닌 것. 무슨 뜻이냐면 이러한 이 콜옵션에 대해서 이제 얘네들이 이제 자금에 대해서 정할 때 5조 원 정도를 신종자본증권으로 꺼내게 됐습니다. 근데 이러한 해외 신종자본에 대해서 콜옵션 행사한다라고 했을 때 처음엔 행사하지 않겠다라고 하게 됨으로써 말이 나오게 됐었죠. 근데 다시 수습하겠다라고 하게 됨으로써 나오게 된 겁니다. 처음에 콜옵션 미행사라고 하게 된다면 이것을 구매하지 않으니까 돈이 또 묶여버리게 된 거죠. 통화세 임의하기 위해서 조기 상황에 매각 외를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나왔어요. 현재 콜옵션 환율 외환수전 수급과 무관합니다. 이거는 이제 국가에서 지금 꺼내게 된 얘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흥국생명에서 콜옵션을 하지 않게 된 게 외환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요? 라는 불안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 중에 하나죠. 근데 만약에 여기서 콜옵션 미행사로 남아있겠었다면 레고랜드 사태와 맞물려 엄청난 회사채 간의 부도가 날 수 있는 상황이 됐었는데 결국 이것을 막게 됐습니다. 이 신용자본증권이 뭐냐면 실제로 은행에서 자금 대출을 해줍니다. SBC에. 그러면 이제 발행기업, 뭐 흥국생명처럼 이렇게 하게 되면 투자자들이 신용자본증권에 투자를 하게 되고 콜옵션 재매수 요청을 하게 돼요. 신용자본증권 재매입료가 SBC의 원리금 주식 제공에서 돈을 주게 되고 콜옵션 상환 요구하게 됨으로써 사실은 이게 이자가 없지만은
여기에 대해서 나온 배당금을 지속적으로 지불해야 됩니다. 그리고 일정 기간이 지게 되면 그런 배당금 자체가 이제 퍼센트가 높아지게 됨으로써 나중 가게 되면 거의 4%에서 7%, 3%씩 올라가게 되니까 굉장히 큰 비용이 가게 됩니다. 이 신종자본주권 같은 경우 이제 오랫동안 안 갖게 되면 10% 넘어가니까 사실은 그 전에 이제 환매가 다 이루어지게 되겠죠. 두산인프라, 코아라든지 흥국생명, 기타 등등 몇 군데 회사들, 기타 등등 이렇게 많이 지금 활용하고 있는 제도 중에 하나입니다. CJ도 이쪽에 있었죠. 그래서 환매조건부 채권과 이제 신종자본증권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알고 가시고 문제 나왔을 때 골라주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민주당사 앞입니다. 이거 아마 1차 때겠네요. 1차도 있었고 2차 압수수색까지 있었죠. 압수수색. 영장이죠. 압수색 영장. 보통 영장 같은 게 압수나 수색에 따로 있지만 압수색은 보통 한꺼번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판사의 발부로 이제 들어가게 되고 민주당에서는 이제 당사 앞에서 이걸 맡게 됨으로써 이제 처음에 했었으나 처음에는 이제 대장동 수사에서 이제 대선자금 수사로 변화하게 됩니다. 대장동 비리를 통해서 나왔던 금액들 이런 것들이 대선자금으로 흘러 들어간 추이를 파악했다. 누가 검찰 측에서 파악했다 하여 여기에 대해서 조사를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대장동 비리 자체가 여러분들한테는 너무나도 오래된 거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비단 이번뿐만 아니라 실제로 대선이 진행되는 이전에도 경기도 지사였던 시절에도 계속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오랫동안 끌고 갈 거예요. 그래서 액션을 취하면서 끌고 가고 사람들이 여기에서 진저리 치듯이 하게 되면 머릿속에 이게 남게 됩니다. 이재명, 이제 야당 대표라는 사람은 이러한 비리로서 뗄 수 없는 사람이란 이미지, 패러다임을 씌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액션을 취해서 강력하게까지 하는 것이 아니라 조사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계속 가는 방식을 취할 겁니다. 대장동 개발 관계자 워낙 자주 봤었던 것 중에 하나예요. 남욱 변호사하고 회계사 이렇게 있고요. 시연하고 이렇게 됨으로써 김만배 씨, 하천대유 설립해서 지금 회사 엄청나게 많이 해먹었죠. 유동규 이제 전 사장 직무대리에서 김씨 약속하게 되고 여기서 이 다음에 이제 김영이라든지 정진상 같은 민주당 이제 관계자들 바로 그 이재명의 오른팔 왼팔 같은 사람들이 여기 개입돼 있다. 그래서 말이 많이 나오게 되는 사건이 대장동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걸 조사한 데가 어디냐면 검찰의 반부패 수사부예요. 이 반부패 수사부 같은 경우 처음에 이제 확대를 할 뻔하다가 문재인 정권 때 이제 정지가 좀 됐었죠. 그러다 다시 또 이제 올려가게 됐는데 반부패 강력수사 1, 2부가 반부패 수사 1, 2부로 이제 통합되고요. 강력수사를 같이 하게 되고 반부패 강력수사 협력부는 이제 강력범죄 수사부로 독립을 시키게 되면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전문 부서로서의 성격을 강화시키고 반부패 수사부에서 이걸 다 맡아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여기에 등장하게 됩니다. 검찰 조직 개편하는 데서도 기억하시고 반부패 수사부 같은 경우 예전에 특수부라고 불렀죠. 특수수사부라고 불렀었는데 이쪽에서 이제 출신들 같은 특수통이라고 그래서 이제 검사들 같은 경우 딴 데 비해서 수사 능력이 좀 탁월하다라는 평가를 많이 받은 케이스들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죠. 다시 한번 네 번째죠. 0.5, 1.2, 1.75, 2.5, 3.2, 3.75, 4.6, 4월 11월 달에 결국 사회적 금리 인상이 달러 강세 계속되고 지금 이제 나와 있는 건 1335원 정도. 여러분이 제가 지금 강의를 찍고 있는 순간 자체가 이제 연말 가까워지는 시기가 되고 이때 되면 이제 뭐 블랙 프라이데이니 뭐니 하면서 이제 직구들 많이 하게 되는데 달러가 워낙 강세다 보니까 지금 구매 자체가 예전에 비해서는 굉장히 시들한 상황이죠. 결국 이러한 달러 강세가 시작되게 되면 여기에 대한 이제 한국 경제 자체가 굉장히 힘들어지는 상황이 올 수밖에 없게 됩니다. 보다시피 한국 같은 경우 이제 금리에 대해서 이러한 가파르게 올라가는 미국 금리를 쫓아가기가 매우 힘들죠. 영국 같은 경우도 지금 쫓아오고 있습니다만 영국 같은 경우 물가 상승 기타 때문에 눈치를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무엇보다 영국은 지금 상황이 진짜 말이 아니죠. 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게 이 달러 인덱스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달러 인덱스라도 하는 달러를 기준으로 해서 실제로 이제 여기에 비중 자체가 얼마가 위치해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얼마 정도가 되느냐라는 거죠. 유럽이나 57.6%, 일본에나 13.6%, 소위 말하는 기축통화로 활용되는 것들의 위치가 어느 정도 위치해 있는지 라는 것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 규모가 큰 이제 나라들의 통화들의 얘기고요.
우리가 이제 기축통화, 비기축통화를 나누게 되는 것이 뭐냐면 일본이나 이런 나라 이제 달러 인덱스 상승하면 달러 가치가 그만큼 올랐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2%가 올랐다라는 것은 그걸 올려주고 그걸 다른 나라 화폐를 기준으로 보여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만약에 원이 들어갔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나라에 나오는 기축통화가 올라가게 된 건데 문제는 우리나라가 지금 굉장히 부채 비율이 높아진다는 굉장히 커지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죠. 자, 미국 중간선거입니다. 압도적 승리는 없었다라고 하게 되는데 민주당, 공화당에서 총 48석 상원에서는 나눠먹기도 했습니다. 하원 같은 경우 179, 201석 해서 나오게 됐는데 당연히 이제 붉은 레드웨이브 보수의 물결이 있을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었죠. 지지사 같은 경우도 16개에서 나오게 됨으로써 엄밀하게 지금 이 레드웨이브 붉은색이 훨씬 더 클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게 됨으로써 뭐 트럼프가 이제 다시 한번 나타났을 텐데 굉장히 격노를 했다라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트럼프가 화를 냈지만 선전하지 못한 이제 밑에 있는 후보들에 대해서 지적을 했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건 트럼프 리스크죠. 트럼프 자체에 대한 어떤 사람들의 경쟁이라고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번에 컸었던 건 낙태권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시사에서도 자주 다룬 것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러한 낙태권과 트럼프의 영향을 통해서 나름대로 이러한 레드웨이브는 없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만 결국 이 낙태권과 트럼프에 대한 입장에서 대치되는 이제 유권자들은 여성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성들의 투표의 향방이 이러한 결과를 자초하지 않았나라는 걸 볼 수가 있겠죠. Raiders of Wave Election, 그러니까 어떤 물결의 선출이 The wave was women defending abortion rights. 그러니까 이것을 방어하기 위한 낙태권을 방어하기 위한 여성들의 흐름이었다라고 해서 결과를 도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것에 대해서 이전까지는 뭐 레드웨이브니 블루웨이브니 이름 붙였습니다만 이번에는 여성들이 위민웨이브했다라는 걸로 여성들의 선택이 이번 선거의 당락에 큰 영향을 끼쳤다라고 볼 수 있죠. 결국 여기서 상대적으로 이제 바이든은 이득을 봤죠. 바이든 상황에서는 지금 인기가 굉장히 하락해 있고 다음 재선에 대해서 도전할 것인가에서 조심히 말하고 있다라고 얘기는 합니다만 지금 상황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고무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죠. 어떻게 보면 거의 승리에 가까운 거였고요. 중간선거 이후 나타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결국 양당 동반 미국 우선주의 강조할 것이다. 이제 선거 결과 이렇게 나오면서 나타나게 된 거죠. 바이든 같은 경우 인기가 추락했어요. 굉장히 인기가 떨어져서 앞으로 최악의 인플레이션까지 여기서 문제가 된 거죠. 문제는 그 위에 이제 낙태권 이슈나 기타 등 나타나면서 지지율이 조금 반등되기 시작합니다. 트럼프의 문제도 발생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물가 통제, 물가를 잡았죠. 가장 큰 문제였던. 거기다 이제 인플레이션이나 경제 같은 거에서 잡아줬냐라는 것과 낙태라는 이슈가 5% 나와 있지만은 실제로 투표에 미친 영향이 더 컸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바이든 행정부 같은 경우 지금 나름대로 이제 노력을 하고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만 어찌됐든 하원은 공화당이 장악했기 때문에 법안 통과나 기타 등등 공화당의 입김이 더 세지게 되니까 결과는 어떻게 될까 지켜봐야 됩니다만 나름대로 양당 동반해서 공통으로 나아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게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 발언인데 국정감사에서 하게 되는 이야기죠. 의사진행 발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의사진행 발언 같은 경우 반론 발언 3분 있게 되면 의사진행 5분, 신상방 5분 자유 발언 이렇게 있습니다. 또 교섭단체 대표 연설하게 되면 40분 동안 가능하게 되고요. 이쪽에서 이제 이야기를 해서 받게 되고 제안하는 경우가 제안 설명이 심사보고인데 국민의 답변도 여기 들어가는데 문제는 얘죠. 이 반환 정리 제한이 없다 보니까 심사보고 제안 설명에 대해서 실제로 이제 필리버스터링이 이루어지는 게 이쪽입니다. 의회에 대한 어떤 회기를 넘김으로써 결정을 방해하는 행위죠. 그러나 이게 분명히 국회 법상으로도 분명히 제한 없음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활용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의사 진행하자마자 바로 뭐냐면 질의조차 못하고 바로 아웃돼서 나와버리게 된 게 이제 윤석열 정부의 첫 국정감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단순히 이제 그 의안에 대해서 넘어서서 김건희라든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이제 원색적인 이제
질문이나 발언들이 있게 됐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논란이 있었고 반대로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한 논란이 있다 보니까 정치 입장에서는 이 국정감사라는 위치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이제 국정감사를 통해서 보여주게 된 게 자기들 당권에 대한 의지를 보여준 거. 여기 보시면 김 대변인은 이재명 대표 선 잘 대응하고 있다. 가장 대표하는 신뢰한 대변인 김의겸에 대한 이야기죠. 이 김의겸 같은 경우 사법 리스크에 잘 대응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번에 굉장히 컸죠. 바로 뭐냐면 로펌 술자리 의혹이라고 하는데 청담동에 그렇게 많은 우리나라 제1대 로펌 변호사들과 첼리스트가 모여서 대통령과 법무장관이 한자리에서 술자리 마시면서 그런 걸 가졌다? 청담동에서? 이거는 사람들의 눈을 피할 수가 없는 것 중에 하나고 이런 식으로 의혹으로 나오기 힘들었던 거죠. 물론 이게 허위로 지금 다 결론이 다 난 상황이고 여기에 대해서 이 보도를 한 단체, 또 탐사라고 하죠. 이제 주거 침입이나 기타 등등으로 고발을 당한 상황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카더라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확대 재생산된 것 중에 하나고 이게 상대방에서 그런 말이 나오게 되면 그랬겠지라고 믿죠. 우리 쪽에서 나오게 되면 이게 뭐한 짓이야, 의혹이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하는데 이번 건은 약간 정말 아구가 안 맞았던 것 중에 하나죠. 이건 또 이제 이쪽에서 의혹이 나온 것 중에 하나인데 의혹이라기보다는 지속적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이 항상 가장 존경하는 인물로 신영복 씨를 뽑았는데 이 신영복 씨의 글씨입니다. 처음처럼. 이 처음처럼이라는 그 소주죠. 그 소주에 들어간 거기도 합니다만 실제로 이 처음처럼이 갖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보시면 읽어보시면 됩니다. 처음처럼 다시 생활을 시작하고 있다. 항상 그렇게 다시 해라. 근데 이게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문제는 여기에 대해서 이 사람이 종북주의자다. 그러니 이걸 존경하는 사람도 종북주의자다라고 인정이 된 거죠. 또 뭔 소리야 라고 할 수는 있는 거지. 역사성 인물이나 기타 등등 얘기했을 때 그 사람을 존경한다는 건 그 사람의 모든 사상이나 이것을 그대로 이어받는다? 비판적인 존경도 있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역시 이슈화죠. 사람들을 하여금 몰아가기 위해서 하나 이슈화시키기 위해서 나왔던 스토리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영복 씨에 대해서는 이제 돌아가셨죠. 돌아가셨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기억을 하실 만한 인물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은 민족혁명당 그 당시에 우리 이제 좌익 단체로서 규정된 단체 굉장히 높은 자리에 있었죠. 그래서 거기서 활동을 하게 됨으로써 이제 감옥에서 있었고 감옥에 있을 때 감옥으로부터의 사생이란 글을 쓰게 되면서 굉장히 유명하게 된 분이 맞습니다. 청담동 술자리 의혹인데 이게 지금 여기서 일하는 사람들이 술자리를 가졌다고 이때 첼리스트 A씨가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이야기했다는데 여기서 문제. 남자친구한테 전화를 이야기하게 되면 여자 남자 연인 관계에서 그것을 녹취를 하나요? 이게 일반적이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여기서 몇 가지 좀 문제가 됐었던 것 중에 하나고 여기 보면 스토리들이 이렇게 되면서 저질 가짜뉴스라고 그러면서 굉장히 한동안 제가 이때 흥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가짜뉴스 선동이고 이렇게 된 거에 대해서 허위로 가닥지었다 언론 보도에서 결국 직접 찾아서 이것이 허위 진술이었다라고 고백을 하게 되면서 변화가 왔습니다. 자, 골든크로스와 레드크로스예요. 골든크로스 같은 경우 단기 이평선이 지금 위로 올라가게 되므로 상승 추세에 전환이 되는 거죠. 장기에 비해서 단기가 지금 엄청나게 상승하게 되다 보니까 거래량 증가한다. 주가가 지금 바닥 상태 아래, 장기 이평선 아래에 있으니까 바닥이었기 때문에 이때다 구매를 해야 되는 거죠. 너무 좀 매수라고 한다면 레드크로스입니다. 장기 이평선보다 단기 이평선이 하락 추세 전환할 때 주가가 너무 비싸져서 이렇게 된 상황이니까 지금 이제 바로 매도를 해야 될 상황이다라고 보는 거죠. 우리나라 부채 비율이 레드크로스에 들어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비기추 통화증표에서는 거의 압도적으로 1위가 되는데 이게 매번 나올 때마다 순위가 바뀔 때마다 발표가 났죠. 7위, 5위 하다가 2위 하다가 이제 압도적 1위가 된 겁니다. 국가 채무 전망에 대해서 지금 나와 있습니다만 관리재정 수지 계속 마이너스 지금 가고 있고 수치가 좋아지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국가 채무 자체가 굉장히 커지게 되는 상황이 지금 나와 있죠. 지금 이러한 부채 비율 자체가 우리나라가
7%포인트 더 올라가게 되면서 비기축 통화부에서 굉장히 지금 부채 비율이 커지게 되는 상황이 나오게 될 겁니다. 5년 뒤에 7.5%포인트가 떨어진다는 것은 우리나라가 압도적으로 다른 나라 비 OECD 국가 중에 부채가 많은 나라, 빚이 많은 나라가 된다는 거죠. 지금 보시면은 이제 칠레나 이렇게 있고 비기축 통화평균 90일인데 지금 여기 보시면 8.6, 한국이 지금 이렇게 있고 이게 100을 넘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터키도 얼마든지 따라잡을 수 있는 상황이 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일종의 이것은 또 다른 국가 부도의 상황까지 올 수도 있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감안해야 됩니다. 결국에 지금 이런 상황이 올 때까지 우리가 지금 준비해야 될 것은 이러한 국가 부도에 대해서 맡게 되는 것들, 이러한 재정의 요인에 대해서 재정비전 2050 전략이다라고 세우고 있긴 한데 상황상 이게 쉽지는 않은 것 같고요. 결국 이제 겨울이 다가오게 됨으로써 나름대로 에너지나 이런 기타 등등 많은 것들이 상승하는 걸 보게 되면 쉽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선 가장 중요한 8가지는 다뤄봤고요. 이외 나머지 주제들 조금만 쉬었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